네, 염승환의 촉 시간 함께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현안을 체크하고 또 1,000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염승환 이사의 예리한 촉으로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올라서 오늘 장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좀 분위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 지수 상승보다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 시장을 억눌렸던 그런 이제 악재 중에서 제일 컸던 게 중국하고 역시 이제 미국의 그 물가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들어와서 좀 해소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뭐 물가 지표가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온 데다가 거기다가 중국의 이제 봉쇄령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반영되고 있고, 그게 바로 오늘 원달러 환율에 그대로 녹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40원 초반까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좀 그동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했다면 위험자산 쪽으로도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오늘의 상승이 단순히 상승보다는 좀 뭔가 그동안의 좀 약세적인 흐름이 조금씩은 좀 마감되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좀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에 또 미국에서는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 증시 전략까지 자세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짚어주신 월간 증시 키워드 그간 시장에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 미국 긴축 가속화, 성장주와 가치주, 또 실적을 발표했던 은행주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주셨었죠. 지난 5월 FOMC 이후로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요. 지난 시간 키워드 점검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강세 업종으로 5월 달에 반도체 부품 대형 철강주 쪽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도체 부품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 수요도 좀 증가하고 있고, 워낙 지금 반도체 부품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 보니까 장비까지 지금 못 만들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가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온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부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5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6월 또 하반기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철강주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철강 업종 내에서 그 대형 철강주들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셧다운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국의 철강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 우리 한국의 철강 가격은 견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철강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주가가. 그래서 좀 부진했지만 이마저도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부양책 나오면 괜찮아질 것 같고, 반대로 또 철강 업종에서 제일 좋았던 섹터가 그 강관 업종, 파이프. 네. 예, 뭐 새아제강이라든가 뭐 하이스틸 같은 기업들이 주가 굉장히 뜨거웠죠. 이제 그 이유는 LNG 모멘텀으로 이제 갔던 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를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수입을 거의 안 하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LNG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데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NG 플랜트라든가 이런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관 업체들은 좀 철강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돋보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월 달은 뭐 반도체 부품도 그렇지만 이런 강관 업체들 이제 각각 좀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거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오히려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6월의 증시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간 주식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실까요? 6월의 주식 키워드, 중국의 락다운 해제에 따른 인프라 투자,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론, 또 6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 염승환 이사가 선정하신 6월 증시 키워드 확인해 보고 왔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18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이 락다운 해제 강행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락다운 해제가 국내 경제에 어떤 반전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요. 영향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제 상해시가 6월 1일인가요? 예. 그때부터 이제 봉쇄가 전면적으로 해제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실 이제 거의 2달간 지금 거의 봉쇄령이 내려져 가지고 이 2,5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된 거죠.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는 아시겠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고 경기가 사실 망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좀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확진자가 이제 500명 안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한때 네. 그 2만 5천 명까지 오.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 있게 락다운 해제 결정을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좀 긍정적이다. 근데 여전히 좀 리스크는 그 제로 코로나를 풀 건 아니에요. 이 정책이 바뀐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또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 또 이게 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 좀 통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상해시가 봉쇄가 해제됐고 베이징시도 일부 뭐 기능들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좀 쓰고 있어요. 좀 쓰려면 팍팍 써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도 인프라 투자 얘기를 꺼냈고 리커창 총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좀 경기가 좀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에 그 중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은 6월에는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류, 소비, 생산 이 세 가지가 다 마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고요. 그 홍콩까지 우회해서 가는 거 포함하면 4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이렇게 풀려주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 또 높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늪에 빠지면서 주요 외신들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46년 만에 미국에 역전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앞서서 중국이 소비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다소 미온적이고 6월부터는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일단 중국이 지금 올해 목표치가 성장률이 예. 5.5% 정도 되거든요.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지금 올해 1분기가 4.8%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주요 외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면 상하이가 2분기부터 봉쇄 내려졌잖아요. 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 감소를 했고 이 상태면 만약 부양책을 안 쓰면요. 4.4에서 4.8% 정도 이 안에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도 올해 가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도 중요하겠지만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못 달성하면 그것도 하나의 또 굉장히 좀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3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부양책을 좀 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를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게 이 중국의 민간 부채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늘어나면 내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이런 금리 인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정도로 하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중국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도 지금 높은 수준인데 이게 할당량이 있잖아요. 야, 너네는 이만큼 발행해. 너네는 요 정도만 발행해라. 요게 정해져 있는데 그 쿼터에 거의 한 40%를 벌써 발행을 했고 8월이면 다 소진될 거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 좀 강화를 위해서 일단 본격적인 부양책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중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반기에 인프라 투자가 늘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국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또 종목들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까요, 이사님? 사실 이제 인프라하고 소비 부양 두 개거든요. 예. 그럼 인프라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철강업종 당연히 좋겠고 구리 이제 제조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인프라에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제 굴삭기 업체들 있잖아요. 그쪽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도 좀 숨통이 튀겠죠. 워낙 안 좋았잖아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네. 그쪽도 당연히 좋을 수 있고 또 소비 부양이 일어나면은 가장 좋아지는 게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이에요. 이 두 개가 왜냐하면 중국산 스마트폰이 지금 안 팔려요. 중국에서도 지금 소비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근데 중국이 부양책을 써주면 또 6월 18일이 그 중국의 그
2대 이벤트 데이 중에 하나인데 11월에 광군제 있고 이번엔 징둥데이라고 있더라고요. 징둥대회. 네, 그러니까 징둥닷컴에서 만든 예.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하는. 네, 네. 그러니까 11월에 그 솔로데이인가요? 그때 이제 광군제가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고 여긴 징둥닷컴에서 만든 건데 6월 18일 날 보통 이제 이런 무슨 데이가 열리면 스마트폰이 제일 많이 팔려요. 이런 이제 진작을 하겠죠, 소비 진작.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부품 업체나 반도체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장 15원이나 내리면서 1240원까지 내려온 것, 이게 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유가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가 1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치솟던 유가가 중국의 봉쇄 조치로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있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락다운 해제는 유가에 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유가는 어떨까요? 사실 유가는 저는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공급이 완전히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펙은 증산 잘 안 합니다. 미국 말 잘 안 듣죠. 러시아가 세계 2대인가에 3대 지금 원유 수출국인데 당연히 지금 수출 제한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려요. 거기서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 또 제재 논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원유 공급이 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대부분 제재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대체할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중동은 말을 잘 안 듣죠. 예. 이란 핵 협상도 지금 지지부진하죠. 뭐 베네수엘라를 좀 뭐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가 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럼 남은 거는 사실 미국 자체적으로 셰일오일 기업들을 좀 이게 독려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부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높은 그걸 또 무한정으로 그냥 생산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딜레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정상화될 시그널이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뭐 오펙이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증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러든가 이란이 핵 협상해가지고 복귀를 하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고유가는 좀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그 고유가 그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은 뭐 이렇게 유가 올라가긴 하지만 옛날처럼 막 급등한다기보다는 지금 레벨 정도는 좀 유지를 한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여기다 중국 봉쇄령이 풀려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면 중국이 또 원유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수요를 받쳐줘요. 이렇게 되면 유가가 꺾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선 불편하긴 하지만 네. 고유가가 좀 쉽사리 꺾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건데 네.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이다라는 그거는 드물 말씀이신 것 거죠. 같아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피크아웃론인데요. 지난 미국에서 발표됐던 4월 PCE, 이게 또 미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개인 소비 지출이죠. 오름폭을 줄이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막 뉴스들 많이 들으셔서 지표는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여전히 높은 건 맞지만 이제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5% 오르다가 4.8% 이러면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하는데 그 수치가 나온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이 나스닥이 3%나 주가 급등했고 지금 미국 나스닥 기업들이 긴장했던 게 너무 이렇게 물가가 세게 올라가면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 0.75% 한 번에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러면 이제 그 가능성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0.5% 올릴 이유가 없어요. 0.25%만 올리면 되고 그다음에 포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되게 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가 이 상태로 만약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자꾸 올리면 경기가 좀 약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도 있다.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전망은 뭐냐면 연말까지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좀 멈출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장 매파죠. 블라드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올해는 일단 어쨌든 다 올려놓고 내년에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건 명백해요. 네. 연준 의원들의 생각. 근데 그 다음에 걱정하고 있는 게 경기가 침체될까 봐. 이걸 걱정해요. 그래서 물가만 만약에 가파른 속도가 아니라 급격히 안원돼주면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증시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갈까 봐 그걸 걱정해서 먼저 다 빠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가가 좀 꺾이는데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니까 이제 미국 나스닥이 안도랠리를 하고 우리 한국도 그래서 이제 오늘 환율도 꺾이고 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물가가 뭐 이거 2달 연속 좀 약간 슬로우해졌다고 해서 꺾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더 봐야 되겠죠, 사실은. 피크아웃은 쳤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정도 핀 거는 같은데 연준이 만족할 만한 수치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는 건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엔 지금보다 내려가긴 하겠죠. 네. 근데 그 속도가 이렇게 좀 빨리 내려가 주느냐, 진짜 천천히 가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증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8주 만에 반등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미국장은 뭐 베어마켓의 상황에서 랠리가 지속되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던데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닥을 찍고 이제 좀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는지요? 저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맞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지금은 추세 상승은 아직 어렵고 네. 지금 특히 저는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 버블이 꽤 심했어요. 지난 몇 년간 보시면 그 2010년부터 10년 동안 나스닥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무슨 사이클이 있었냐면 갑자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세게 올려버립니다. 그 자산 시장이 한번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고생을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죠?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훅 꺼져버렸죠. 그때 뭘 했죠? 전 세계가 돈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주입되면서 나스닥 빅테크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나왔고 뭐 5, 6배 기본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언택트 환경 이게 결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유동성을 빼고 있죠. 빼는 데다가 언택트에서 리오프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지금 타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던 그 나라가 결국 이제 거기 속해 있는 게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베어마켓 랠리는 좀 나오겠지만 미국 증시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추세 상승하기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동성이 투입되는 시기가 언제냐? 금리 인하도 하고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 다만 한국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저는 왜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설비 투자가 지금 본격화될 거예요. 지금 이번에 1,000조 들여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 들어가잖아요. 예. 5년 동안. 그러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하면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럼 만들어야죠. 그래서 설비 투자.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 나올 때 한국은 무형제가 아니라 공장 가지고 찍어내는 그런 이제 강점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저는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향후에. 그래서 지금은 양시장 모두 다 뭐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겠지만 좀 차후에는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만 놓고 보면 좀 베어마켓 랠리는 좀 시작됐지만 뭐 추세 전환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에서 6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지만 한국의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견 짧게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빅테크도 뭐 이렇게 제조업체들은 괜찮은데 예. 네이버, 카카오 좀 걱정이죠. 여기는 미국형 기업들이니까. 근데 이거예요. 이쪽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건 맞는데 주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최근에 좀 워낙 빠졌으니까. 다만 여기서 성장률이 더 나와야 되는데 국내에선 나올 게 없어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다. 네. 뭐 점유율 다 높으니까. 그러면 더 가기 위해서는 해외. 그러니까 네이버든 카카오든 해외에서 매출 성장을 해줘야 돼요. 뭐 웹툰이 됐건. 네이버는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하고 있잖아요. 제트홀딩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이 그게 가시성이 성장성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예. 잘하고는 있어요. 지금 뭐 카카오도 일본에서 피코마가 1등했고 웹툰이 네이버는 뭐 전 세계 지금 웹툰 플랫폼 1등이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40조, 50조 달하는 회사가 1,000억, 2,000억 더 번다고 그게 모멘텀이 더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올해 당장 보이는 건 아니고 시간이 1, 2년은 걸리겠죠. 네. 근데 지금 잘하고는 있는데 원하는 만큼의 그런 이제 사이즈로 커질 수 있을지 그걸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워낙에 반토막난 상황에서 개인들이 계속 담고 있길래 앞으로 성장성이 어떤지를 먼저 네. 여쭤봤습니다. 자, 올해 FOMC 회의가 5차례 남았습니다. 6월에는 또 0.5%포인트 인상할 거다라는 게 유력한 상황인데요. 관전 포인트 좀 여쭤볼까요? 6월달 FOMC. 6월 FMC는 일단은 뭐 당연히 0.5% 올라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7월도 0.5% 인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이고 그래서 6, 7월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 악재가 아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9월, 11월, 12월 3번 남았거든요. 그 후로 그 0.25% 정도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것도 좀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짜 본격화됐다.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건데 다만 주가는 이걸 먼저 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제일 걱정됐던 게 0.75% 이제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FMC에서 금리 올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진짜로 그 보스틱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멈출지 한 번 정도 그거는 한번 계속 우리가 좀 연준 위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체크를 해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였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론에 대한 여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릴 이번 주죠. 임상종양학회입니다. 세계 3대 이 바이오학회로 꼽히는데 제약 바이오 업계 뭐 주가들도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서 이게 좀 반전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의사님. 일단은 뭐 트리거가 좀 될 거는 같아요. 워낙 지금 안 좋았고 예. 지금 그리고 바이오 기업도 성장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역행을 하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성장주가 다급나겠고 바이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왜 그러냐면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임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럼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제로 금리 때는 그런 부담이 없는데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유상증자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좀 예전보다는 좀 타이트해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다만 이제 그건 반영이 됐고 또 아스코에서 좋은 또 결과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또 인식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번에 임상종양학회가 또 세계적인 행사 중에 하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가장 큰 행사예요. 네. 그래서 특히 여기는 후기 임상 결과 그러니까 뭐 전임상 이런 거보다도 좀 임상 2상이나 3상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한번 데이터들 나오는 거 잘 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벤처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을 토대로 기술 수출이라는 낭보가 들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K바이오를 이끌 기업별 전망 좀 들려주시겠어요? 사실 뭐 너무 안 좋았지만 이제 한번 이번에 좀 참여했던 기업들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이미 좀 임상 결과들이 좀 나온 것도 있어요. 초록을 통해서 이미 발표를 한 기업들도 있는데 메드팩토가 이번에 뭐 임상을 자진 처리해가지고 주가 폭락을 했지만 췌장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 이제 1비상 결과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벡토서팁하고 이게 참 용어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요법을 병용을 한 거거든요.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네. 두 개를 이제 병용해서 췌장암 환자 대상으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질병 통제율이 61.5% 정도 나왔고 독성도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데이터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드팩토에 대해서 좀 최근에 실망하신 분들 좀 계시겠지만 이게 좀 모멘텀이 좀 되길 기대해보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에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죠. HLB가 최근에 뭐 주가 많이 올랐었지만 이번에도 지금 리보세란이 임상 2상 결과를 좀 공개한다고 하고요. NK맥스도 지금 불응성 고형암 임상 1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네오 이뮨텍도 있습니다. 이 기업도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의 이제 병용 임상 요거를 좀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구강 점막염 치료제 미국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네. 어렵고 저도 뭐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어렵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그 반응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어쨌든 좀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기술 수출 같은 건데 네. 그런 게 좀 꼭 나와 주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제 앞선 기대감과는 달리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반복이 네. 되었어서 투자하는 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투자 유의점이 있을까요, 회사님?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더더욱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돈을 차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임상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전환사채 같은 것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혹독한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꼭 주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임상, 2상, 3상 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임상, 3상 다 하고 나서 저번에 그 메지온이 미국 FDA 이제 승인 거의 앞두고 네. 승인이 안 나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부분 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임상 3상 끝나고도 이렇게 안 돼 버리는 게 또 생겨 버리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기업 투자하실 때는 항상 자기 원금의 10% 이하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성공했을 때 보상은 엄청나요. 네. 사실은 뭐 어느 업종보다 더 많이 가겠지만 실패했을 때는 주가가 기본적으로 반토막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저는 좀 모험을 걸지 말자.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임상 데이터 이거 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원금의 한 10% 정도로만 좀 가볍게만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중에도 보면 그 바이오가 되게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뭐 리포트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그 투자 이제 서적들도 사실 몇 개 있어요. 제가 제목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유명하신 뭐 펀드 매니저가 쓰신 책들도 있으니까 한번 바이오 기본적인 이제 투자할 때 어떤 이제 그 기초 서적 같은 것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용어라든가 그런 공부 좀 해보시면서 투자를 꼭 하실 것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 투자를 지양은 아니고 네. 그래도 10% 정도는 포트에 담아가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정말 말씀이신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예. 결과를 아무도 몰라요. 그 임상하시는 분도 모르잖아요. 네. 이걸 신약 개발하신 분도 그만큼 어려운 섹터니까 여기에 내 전 재산을 좀 모험을 거는 그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선정해주신 키워드에 이제 염승한 이사님의 초기 본격 가동할 시간입니다. 6월 시장을 붐업 시킬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6월은 어떤 업종과 종목이 주가를 좀 상승 견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 6월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키워드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세계 중에 중국이 다시 전면에 이제 나선다. 그동안 중국이 2달간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이제 죽어 있었죠. 도시 하나가 죽었어요. 그냥 2,5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 왔고 우리나라 증시도 2,550까지도 한번 충격을 받고 우리 한국의 스마트폰, 뭐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추풍 낙엽처럼 쓸려 내려갔죠. 근데 이제는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미국이 또 물가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6월은 어쨌든 한번 반전의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좀 여러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좀 관찰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제가 이제 꼽는 거는 저는 철강, 반도체, IT 부품 요 세 개가 그래도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예전보다 이제 감산을 많이 해가지고 공급도 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반도체 지금 너무 눌려 있었잖아요. 막 지난주에 하이닉스도 막 급락을 해서 역사적 저점까지 갔거든요. 밸류에이션이 PBR 뭐 거의 100까지 그 정도로 좀 싸졌는데 그게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회사다 보니까. 네. 근데 중국이 살아나면 스마트폰 잘 팔리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숨통이 좀 튀겠죠.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 중국 스마트폰 비중이 제일 높은 부품사가 삼성전기입니다. 전기도 지난주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봉쇄령을 해제해주면 당연히 삼성전기에도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요거 이제 대형주 좀 세 개만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 기업들 주가들도 다들 좀 너무나 지금 저평가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냥 뭐 좋다 이거보다도 이제 중국의 부양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6월에는
이 기업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사실 요거 하나의 예시고 뭐 중국 부양과 관련돼서 또 뭐 화장품도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동안 네.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6월의 키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 SK 하이닉스, 삼성 전기를 꼽아 주셨는데요. 저희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네. 이 종목들 어느 정도 가격대 매수해 보면 좋을지 목표 주가까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사님? 저는 제가 그걸 얘기를 못합니다. 아. 제 회사 규정이 아,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방송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을. 화장품 섹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유익 있게 화장품이 보시나요?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좋아지긴 힘들어요.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치만 이제 중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서 중국 하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아모레퍼시픽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6월 달에 한 번은 좀 반격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지금 한국콜마나 그 코스맥스가 OEM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화장품들을. 예. 이쪽도 지금 이 상해라든가 이런 게 타격받아가지고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6월 한 달 정도 뭐 이걸 가지고 큰 수익이 난다 이거보다도 6월 한 달 정도의 어떤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리오프닝 하고 싶겠어요. 지금 사실 마스크 벗고 싶고 네. 그럴 텐데 우리 한국은 지금 요새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벗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뭐 클리오 같은 기업들, 네.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 실제 이제 예. 올리브영 같은데 매출 비중이 높아서 그런 기업들은 괜찮은데 뭐 클리오는 중국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면 화장품 쪽 아니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중국 의류 회사 중에 또 F&F 같은 회사들 뭐 이런 기업들도 6월은 한 번은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